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 중에서 아시아에 유일하게 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아파트가 가장 활발히 들어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서울 교회 성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58년에 세워졌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4층, 5층짜리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일은 저 아파트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지 들고 배 잡고 이제 공용 화장실 앞에서 재래식이죠. 앞에서 이제 내 차례 언제 오나 이러고 있어서 있다가 이제 사용했었을 즈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혁신적인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종암 아파트에 있으니 참 현대식 아파트입니다라고 본보기로 삼자고 하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종암 아파트는 이제 방 2칸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조그만 창고가 있었고 또 발코니까지 딸린 그 당시로서는 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한쪽 귀퉁이는 조그맣게 간이식 장독대도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또 부엌에는 또 연탄 아궁이가 있었죠. 물론 연탄을 들고 거기까지 몇 층까지 올라갔었어야 됐었지만 아파트에 연탄 아궁이가. 연탄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종암 아파트가 막상 이제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됐어요. 4,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높은 데서 살면 고공병 걸린다고 기피를 했습니다. 고작 5층인데. 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난이 많이 이제 가중됐죠.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최초의 이제 단지식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서 지은 마포에 있었던 마포 아파트입니다. 6층 높이였고요. 또 종암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4배 갖췄습니다. 그런데 또 종암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또 미분양 사태를 좀 겪게 됐어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마포 아파트는 그 사건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물 실험이요? 자, 동물 실험이면은 약간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좀 감지하려고 하는 게 약간 동물 실험 그렇죠. 같아서. 그래야지 실험.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아파트를 밑을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렸나? 아니 진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저 예성 씨, 아파트가 얼마 예성 씨. 그때는요 가스가 없었고요 연탄만 썼어요.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신 분 많으시겠죠. 연탄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당시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1962년 12월 7일에 마포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지 일주일 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연탄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일가족 6명이 중태에 빠졌으니까 아주 큰일이었죠. 그래서 그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아파트 부엌 구조가 잘못됐다.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기능하고 가장 좀 비슷하다는 설치류 그 실험 동물 있죠. 기니피그라고. 그래서 그 6마리를 이제 구해서 이제 방마다 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니피그가 문제없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 동물 실험만 갖고 안 된다. 인체 실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체 실험을 하면 누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체 실험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이 사건 때문에 부딪히던 이제 담당 건축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부장이 이씨 내가 하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설마.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한옥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가 넘어오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죠. 근데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우리 삶이 과연 꼭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옥은 방들의 이름을 위치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뭐 건넌방, 뭐 아랫방, 뭐 저 사랑 아래채방. 그리고 밥을 어느 방에서나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밥상 놓으면은 그 식당 되는 거고, 이부자리 깔고 자면은 그 침실 돼요. 그 책 좀 읽려고 보면은 그 공부방이죠. 전에 한옥의 부엌에서는요, 취사도 했지만은 뭐 아궁이 때니까 이제 난방도 했고, 목욕을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부엌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아궁이에 뜨뜻한 물이고 거기다가 물을 데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퍼서 쓸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옥의 부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주방으로 갈라지고 보일러실로 갈라지고 각각의 방들이 이제 기능에 따라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침실, 옷방, 뭐 아이방, 뭐 거실, 주방, 뭐 식당, 뭐 욕실 용도별로 분할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집이 뭐 답답하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좁다고 느껴지겠죠. 자, 너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심리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너비 연구도 많이 합니다. 네. 실험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사는 공간보다 약간 좁은, 약간 넓은 네네. 이런 쪽의 공간에 그분을 한 30분 정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좁아진 사람한테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 각자 할 일을 잘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약간 넓어진 데서 네. 평상시 공간보다 약간 넓어진 데서 한 30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협동하는 거. 아하. 가치관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 너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옥의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가운데 마당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하기에 마당이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닙니다. 마당이 있어야 한옥입니다. 한옥의 정신은 마당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흐린 날 맑은 날 다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마당에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자연하고 소통도 있지만은 전에는 우리 결혼식도 했어요, 마당에서. 결혼식도 했어요. 뭐 생일 잔치는 당연하고 김장하죠. 요새 김장들 잘 안 하지만은 장례식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집안의 행사들을 다 마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사들은 다 밖에 나가서 해야죠. 뭐 아파트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당이 없어지고 대신 거실이라는 우리의 그 소고 생활적 기능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대신해 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TV. 또 하나 있습니다. 소파. 맞습니다. TV와 소파가 이 우리 마당을 대신해서 거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 아닌 미디어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제 소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공간이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또 사고방식도 많이 변화해 온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요, 주택 설계 때 저는 거실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악평이 높습니다. 거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모이죠. 네, 네. 그럼 많이 소통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리모컨 갖고 싸웁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틀자 저거 틀자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공간이 아니고 이게 갈등의 공간입니다. 거실이 저한테는. 그러나 대신 이제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뭐 독서 공간이라든지 뭐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가족들끼리 이제 취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제가 뭐 주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요, 우리 삶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생겼고 또 그 마을이 이제 그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근에 조각 투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의 건물에 조각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셨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심지어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그 여러분들이 다 조각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지금 인지 못하고 계셨듯이 내 소유 뭐 집은 없으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내 집만 관심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관심 부분이 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이 좋은 공간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듯이 마찬가지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가 좋아지고 또 도시민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연 시작 때 제가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이 명언은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파괴된 런던의 국회의사당 하원을 복원하면서 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집은 무엇이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민의 뜻이 모이고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뉴스 접한 것 중에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저기 세종시에 짓는다는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이. 저는 그 K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네네. 연습실이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봤는데 그 돔도 그냥 한 뭐 요 정도 생각했는데 몇십 미터가 되고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네. 그 국가 그 위급 상황에서 네.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와, 태권브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그 돔은 그렇게 큰 기능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모양으로 얹어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요. 뭐 얼마 전에 건축 전문가 100인이 뽑은 최악의 현대 건축 6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 도대체 왜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런 오명을 뭐 쓰고 있어야 됩니까? 왜 최악이지? 네? 그냥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저 건물을 뭐 일본에 갖다 놨다, 중국에 갖다 놨다,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국적이 없어요. 맞아. 맞네. 뭐 국적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둥 열주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둥 열주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물 뭐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의 설계를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선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재헌국회 때도 우리 중앙청에 돔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도 저기 위에다 돔 얹자. 좀 뭔가 심심해 보인다 위가. 그래서 돔 얹자라고 위정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돔이 하나 뭐 기능 별로 없는 돔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모자 하나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모자. 네? 뭐야? 그래서요 논란 속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의도는 굉장히 뭐 고립된 섬이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만 있었죠. 지금은 많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불통의 상징처럼 이제 그 됐었죠. 더더군다나 아까 그 현상 설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축가분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협동해서 좀 공동안을 좀 만들어봐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제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관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럼 내부는 어떨까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은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대비를 해서 한 600석 정도를 이제 그 만들어놨는데 실제 의원 수는 뭐 그보다 뭐 훨씬 적죠. 지금은 뭐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쯤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함도 지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만 뭐 항상 핸드폰 보다가 뭐 들키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잘 모여가지고 소통을 잘해서 정치가 잘 되고 또 좋은 입법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못된 건축이 만들어낸 나쁜 본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악의 건축물의 6위에 올라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뭐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마 베를린 가시면은 한 번씩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기도 역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국회의사당이 이제 전쟁으로 뭐 많이 훼손이 됐죠. 그 위에다가 독일 통일 이후 재건을 거쳐가지고 돔을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올려놨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그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돔이 투명해서요. 그 안에 본회의장을 이제 시민들이나 어느 분들도 뭐 예약을 하고 나면 다 올라가서 그 본회의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것을 주인인 국민과 시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뭐 그래야 맞죠, 당연히요. 그리고 역시 건물을 설계를 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 역시 국민이 먼저고 그러기에 투명한 정치로서의 철학을 이 건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뭐 이제 보시는 크리스토 장 클로도라고 하는 예술가가 저 건물 전체를 천으로 다 뒤집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전체를 설치 미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도시의 예술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참여적 예술 문화가 도시에 있다라는 것이 참 부럽죠. 뭐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가야 될 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것을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은 조각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공공건축물을 조각 투자한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국회의사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다가 분원이라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을 기회가 왔고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뭐 잘못 지어져 가지고 또 역사에 오점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조각 투자가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 3대 요소 옷, 밥, 집 중에 옷과 밥은 항상 우리가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집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가가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 좋은 공간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되겠죠. 그 안에 좋은 공간들로 해서 좋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디 아무데나 살지 마십시오.